안녕하십니까. 둘레 특강 두 번째 이서원 프란치스코입니다. 두 번째 맞이하는 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셰프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라디오 방송에서 감정식당 셰프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의 두 번째 맞이하는 봄을 잘 요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셰프 옷을 입고 여러분을 두 번째로 뵙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리뷰, 있었던 일을 다시 살펴보는 그런 리뷰 관점으로 두 번째 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봤는데, 오늘은 알리가 역시 들어간 걸로 리턴, 다시 돌아가다. 여러분,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설경구 씨 주연으로 한 박하사탕이라는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기차가 오는데 손을 이렇게 옆으로면서 나 돌아갈래 하는 명장면 기억하시죠? 보신 분들은 다 기억하실 건데요. 저도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나 돌아갈래, 어디로 돌아가려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순수한 그때로 돌아갈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인생을 바꾼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그중에 핵심 3권이 있고, 또 그 한 10권의 책이 있는데 그 10권 중에 속하는 책이 중국의 그 문학가였고 사상가였던 류 짜이프라는 아버지와 지금 메릴랜드 대 교수로 있는 그 류 베이진, 아마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네요. 류 짜이프 하여튼 그 딸이 1985년부터 1994년까지 10년 동안 주고받은 편지를 살아서 세상을 안다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가요? 라는 책을 제가 참 10대 제 인생을 바꾼 명저로 꼽고 있는데요. 거기서 주고받은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동심설입니다. 늘 아버지가 바라던 것은 나이가 들면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그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동심으로 돌아가려면 3가지에서 자유로워져야 된다. 여러분, 3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가 돈입니다. 돈을 밝히면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살, 5살 애가 돈 밝히는 애 봤습니까? 돈보다는 뭔가 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노는 게 제일 좋아. 맞죠? 노는 거 좋아합니다. 두 번째가 명예입니다. 내 이름을 좀 내고 싶다. 내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노는 애로 등극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애한테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명예다. 세 번째가 권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돈과 명예와 지위로 대표되는 명예와 권력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기다가 목숨을 걸기 때문에 동심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다. 그런데 아빠는 한 번도 돈의 명예, 권력의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 하고, 그 딸이 아빠를 정말로 감탄하고 존경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아버지인 유짜이프도 나는 평생을 동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고 있다. 제가 그걸 보고 리뷰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나이 들어서 돌아가는 동심과 어릴 때 동심은 360도의 차이가 있다. 어렸을 때는 90도까지, 가장 영도에서는 가장 순수한 동심이라고 한다면 90도가 돼서 조금 알아가고, 180도가 돼서 반대로 알고, 그 다음에 270도가 돼서 그래도 좀 성숙해 가다가 마지막에는 가장 숙성되고 성숙한 상태로 순수해지는 상태, 그것이 바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중년 이후에는, 노년에는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것도 뭐라 그래요?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디로? 가장 순수한, 세상에 오기 이전에 가장 순수한 그곳으로 돌아가셨다. 제가 일본의 수녀님 중에 스즈키 히데코 수녀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 스즈키 히데코 수녀님은 임사체험을 하셨다고 그래요. 빛으로 둘러싸여서 떠나시고, 그리고 그 임사체험을 했을 때 절대적인 존재, 하느님이죠. 하느님께서 절대자에게 질문 하나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 질문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었다고 그래요. 너는 세상에 살 때
이거 생략하고 너는 얼마나 사랑을 주고 왔는가? 너는 세상에 살 때 얼마나 사랑을 주고 왔는가? 그리고 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대답하기 전에 셀프 스크리닝이 된다고 그래요.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간다. 여러분, 주마등이 뭔지 아세요? 저도 주마등이 뭔지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중국에 있는 천이나 종이로 만든 등인데 거기에 말이 그려져 있대요. 달리는 말이. 그래서 달릴 주자에 말맞자를 써서 주마등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열을 가하면 빙글빙글 돈다는 거죠. 그래서 주마등처럼 주마등이 돌듯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을 떠나면 정말 하느님 품으로 갔을 때 받는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살아온 것이 다 스크린이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 살아서는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제 화면이 다시 나오는 장면, 그리고 몇 분이 피드백을 주는 것, PD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이걸 본 또 제 지인들이 이야기해 주는 것, 거기까지가 제가 사랑을 준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전부인데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말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손주한테 너도 이서원 선생님 특강 한번 봐라 그런 얘기하니까 착하게 살아라 그 말까지 모조리 다 수렴돼서 통합돼서 제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제 점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도대체 사랑을 얼마나 주고 왔는가 하는 점수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수녀님의 이야기 중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만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각인되는 예화 하나가 있는데 어떤 아이가 땅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막 초조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렇게 초조해 하니까 저 남자와 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야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가 될 텐데 서로 재고만 있어서 속이 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필이면 왜 저 남자하고 저 여자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지금 살면서 사랑을 준 크기가 내가 이전 생에서 사랑을 준 크기하고 평균을 내면 똑같기 때문에 가는 거다. 그때 수녀님이 생각하기를 아이가 부모를 선택해서 가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 저는 그것이 너무 인상적이라서 글라라 제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가끔 농담으로 그랬죠. 여보, 우리가요 아이 가지기 전에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좋은 애가 우리한테 오게 돼요. 그런 농담을 했더니 아내가 참 알았어. 좋은 일에서 나쁜 건 없으니까 더 기부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합시다.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을 저희들이 주고 받았었거든요. 근데 수녀님이 너는 세상으로 내려가서 더 살아라 해서 난간에서 굴러 떨어지셔서 계단에서 정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나게 될 때 이 땅으로 오시면서 살면서 해야 될 게 두 가지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아는 일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길 가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멋있다, 아름답다고는 생각하지만 사랑에 빠지기는 어렵습니다. 사랑에 빠지려면 적어도 커피 한 잔 해야 됩니다. 밥 한 번 먹어야 돼요. 먹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돼야 점점 매력에 빠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공식이 있단 말이죠. 2 더하기 2는 4다. 나를 이해하고 당신을 이해하면 사랑이 싹 든다. 그럼 반대는 뭐예요? 5 더하기 5는 10이다. 나도 오해하고 당신도 오해하면 땡이다. 그럼 중간은 뭐냐? 2 더하기 5는 7이다. 나는 이해하는데 당신을 오해하면 77 맞은 거다. 5 더하기 2는 7이다. 나는 오해하면서 잘 모르면서 너를 이해하면 그것도 77 맞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이란 땡에서 10에서 7을 거쳐서 2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맞이하는 봄에서 우리가 순수한 시절로 돌아가려면 우리가 어떨 때 행복한가, 어떨 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잘해주는 것인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K장남, K장녀라는 말 요즘 들어보셨죠?
K장남과 K장녀는 아마 대한민국의 독특한 현상일 겁니다. 대한민국의 독특한 현상이 화병, 신병이 있듯이 K장녀, K장남은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설명을 잘 해줘야만 그런 현상이 있느냐 하고 이해할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거, 20살이 넘었는데도 부모한테 계속 의지하는 자녀들, 외국 사람이 서양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또 하나는 바로 K장남, K장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장남으로 산다는 것은, 이 책 대박 났잖아요. 한국에서 장남으로 산다는 것은, 장녀로 산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오로지 남 인생만 있는 거다. 부모 인생만 있고 형제 인생만 있고 자녀 인생만 있는 것, 그게 K장남 아니겠어요? K장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저한테 부부 상담을 오시게 되면 얼굴들이 좀 어둡습니다. 분명히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는데 활짝 웃고 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사실 남한테 잘하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남한테는 잘하면서 자기한테는 못하기 때문에 반밖에 인생을 못 산 분이 K장남, K장녀입니다. 잘못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좀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나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면서 낯설어하세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뭐 부모님 편안하게 계시고 형제들 다들 사이좋고 자식 잘 자라고 이러면 되지 뭐 저를 위해서 뭘 한다? 글쎄요, 잘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리턴의 방법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첫 번째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한테 잘하시죠? 그럼요. 저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똑같이 선생님한테 하시면 돼요. 웃어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남한테 먹을 거 사주고, 남한테 좋은 데 구경시켜주고, 남한테 용돈 주는 거를 나한테도 좀 용돈을 주고, 나한테도 맛있는 거 사주고, 날 데리고 내가 좋은 곳으로 가게 되면 그거 나한테 잘하는 거잖아요. 간단하네요. 맞아요.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간단한 걸 누군가 알려주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남한테만 잘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감각에 잘해주세요. 감각이라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들이 가장 발달한 거, 동심이 있는 아이들이 가장 발달한 게 시각, 눈으로 보는 것, 청각, 귀로 듣는 것, 후각, 코로 맡는 것, 그리고 미각, 입으로 맛보는 것, 촉각, 손으로 만지는 겁니다. 그것들에 잘해주는 것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다. 우리 평화방송의 사장 신부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참 잊혀지지 않고 기억에 남는 게, 우리 눈은 진보적이고 귀는 보수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에서 음악이 나갈 때 계속 익숙한 노래를 계속 내보내는 이유는 귀가 진보적이 아니라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악방송 FM을 듣다 보면, 우리 평화방송 듣다 보면 계속 들었던 노래가 또 들려요. 그랬을 때 우리가 실증 내느냐? 실증 내지 않습니다. 익숙해져요. 외국을 나갈 때, 제가 어쩌다가 외국을 나가면 항상 긴장이 돼요. 그건 뭐냐면 늘 듣던 소리가 안 들리고 영어가 들리고 무슨 스페인어가 들리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온몸이 긴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눈은 진보적이기 때문에 늘 보던 거 보면 질립니다. 어디 좀 새로운 거 구경 좀 하자, 제주도 한번 가자, 외국 여행 한번 하자 하는 게 사실은 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눈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진짜 신부님 말씀처럼 눈은 진보적이고 귀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익숙한 음악과 익숙한 소리를 듣는 것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새로운 장면, 뭔가 멋진 파노라마를 보는 것은 우리 눈을 흥분시키고 행복하게 만든다. 그래서 K장남, K장녀에게 제가 제일 권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좀 새로운 곳들에 여행도 하고 새로운 곳도 가면 새롭게 인생이 피어나는 것처럼 즐거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에 제일 좋은 게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향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아로마 테라피 이런 거 있잖아요. 허브 빌리지 이런 데 가가지고 향을 맡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향긋한 향. 자동차 안에도
뭔가 피톤치드 향도 있고 뭐 라일락 향도 있고 그런 향이 있는 것은 후각이 만족스러우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절대적인 거, 우리 한국인에게 있어서 가장 요즘 핫한 거 바로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맛집. 정말 인기 얻으려면 요리를 해서 맛있게 주거나 맛집 어디를 소개하면 됩니다. 제가 서강대학교에서 지금 겸임 교수로 상담을 수도자분들께 그리고 사회복지 전공하는 학생 또 여러 분야의 학생들한테 상담을 2018년부터 가르치고 있는데 그 선배님 한 분이 서강대에 계신 선배님 한 분이 어느 날 저희 동네 사시거든요.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서원아, 너 어디 맛있는 데 모르냐? 그래요. 그래서 뭐 형님이 더 잘 아시지 제가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60이 넘으니까 플레저가 먹는 것밖에 안 남아. 뭐 안에 뭐 사는 거 목표 이런 게 아니라 제일 즐거운 게 먹는 것밖에 안 남아서 너 혹시 우리 동네나 다른데 맛집 알면 소개 좀 해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웃었거든요. 이 우리 후배들한테 존경받는 선배님 입에서 플레저가 먹는 것밖에 없다 그러니까. 근데 한 해 두 해 갈수록 그 교수님 형님 말이 너무 쏙 와닿아서 어디 가도 맛있는 거 여행 가면요 먹는 게 절반이에요. 아무리 보기 좋은 게 있어도 배고프고 맛있는 거 못 먹으면 짜증나고 화나고 왜 이 돈 쓰고 여기에 와서 이런 형편없는 음식을 먹어야 되나 화가 나는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죠? 그래서 이 미각 정말 중요합니다. 맛있는 거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요 뭔가 목욕탕 들어갈 때 저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인간이 제일 행복할 때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라고. 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그때는 숨도 내 힘으로 안 쉬어도 되고 모든 영양소, 모든 양수 속에서 완전히 온전하게 행복했거든요. 그래서 정신과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벌스 트라우마, 탄생 트라우마. 태어나는 순간 갑자기 탯줄 끊죠. 폐로 호흡해야 되죠. 비천 발죠. 너무너무 놀라서 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는 굉장히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촉각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어느 외국학자 책을 봤더니 접촉, 포근함, 따뜻함이 우리의 본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피곤할 때는 안락의자 같은 걸 깊이 등이 파인데 앉아가지고 푹 파묻힌 다음에 어머님 뱃속에 있던 것처럼 불빛을 어두침침하고 그 속에 푹 담궈서 이렇게 웅크린 모양으로 있는 게 가장 긴장이 풀리고 릴렉스 되면서 좋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에 그런 비슷한 소파에 불을 끄고 피곤할 때는 몸을 탁 눕혀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곤이 좀 풀리는 것 같고 저는 또 사람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경음악, 그냥 가벼운 음악 같은 부드러운 음악 같은 것을 들으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각으로 돌아가는 것, 감각에 충실한 것이 우리는 리턴, 그래서 두 번째 꽃을 피우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K장남을 만났어요. K장남을 만나서 제가 남편한테 이야기했죠. 근데 아내는 K장녀였어요. 둘 다요 헌신 봉사만 하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분명히 오감 중에 내가 더 발달한 게 있다. 발달한 게 있다.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저는 교수님 후각 같습니다. 저는 자연 속에 가서 그 공기의 코맛 그걸 볼 때 정말 편안함을 느낍니다. 근데 아내는 옆에 있다가 교수님 저는 후각은 아니고 청각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남편은 후각을 만족시키는 것을 하면 무척 편안하고 행복해질 뿐이고 아내는 청각을 만족하시는 걸 하면 훨씬 행복해질 겁니다. 청각 중에 어떤 걸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음악 듣는 거, 음악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랬더니 R&B를 좋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김조한 씨 그 R&B 있잖아요. 그런 노래 무척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좋습니다. 강원도 정선 같은데 두 분이 여행 가셔가지고 남편은 코맛을 느끼고 아내는 이어폰 헤드폰을 끼고 R&B를 들으면 좋겠다. 교수님 너무 좋은 생각인데 당장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께 봄을 드린 거 맞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그분을 만나는데, 그 부부를 만나는데 과연 어디 산에 조용한 데 가서 남편은 코맛을 느끼고, 제가 서울의 숲을 소개를 해줬거든요. 거기 한번 다녀오라고. 다녀올 가능성 매우 높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가장 오감 중에 좋아하는 감각, 그것을 향유라고 하죠. 향유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제주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에 가서 탁 트인 바다를 보면서 떠나요 제주도 모든 걸 헐헐 벗어버리고, 맞죠? 더 이상 하면 여러분 귀가 굉장히 청각이 괴로워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제주도로 떠나는 것은 시각과 그리고 맛있는 음식, 제주도 맛집에 줄 서 있잖아요. 제가 처갓집이 제주도라서 제주도 그 형님들이나 그 제주도 분들한테 물어보면 옛날하고 지금하고 제주도가 달라진 게, 옛날에는 어느 식당에 가도 줄 서는 일이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 먹을 만한 식당 가면 다 30분, 1시간씩 줄을 서야 된다. 왜 그래요? 오감을 만족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제주도가 줄 서는 긴 라인이 이렇게 뱀줄처럼 생기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만족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우리 한국인이 아닐까요? 특히 젊은 세대들 아닐까요? 기꺼이 돈을 쓰면서 감각을 만족하기 위해서 떠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감각공화국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다. 어느 채널을 틀어도 냉장고를 부탁해, 뭐를 부탁해 하면서 전부 다 맛있는 음식하고 가수들 섬으로 가가지고 직접 잡아서 요리하고 뭐 이런 것들로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미각인 것 같다. 그리고 음악 방송도 다 좋아하고 음주, 가무를 좋아하는 또 나라 아니었습니까? 가무, 춤추고 이런 몸에 대한 것들이 우리를 옛날로 돌아가게 한다. 그래서 정말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싶다면 가지고 있는 돈을 나의 감각에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 5가지 감각 중에 과연 나는 시각인지, 청각인지, 후각인지, 미각인지, 촉각인지, 혹은 다인지, 그것을 보고 거기에 각각 적당한 내 분수만큼 투자한다면 좀 더 행복한 중년, 노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라디오에 출연하는 이제 조은경 법학 박사님이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는데 가깝게 지내고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일 즐거운 게 일 끼고 가는 여행이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제주도 여행 가는 것보다 제주도에 2시간 강의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주도 갈 때 1박 2일로 갑니다. 가서 2시간 강의하면 오후에 비잖아요. 그 오후 비고 그 다음 날까지 쉬고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조은경 박사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아하 하고 리뷰하게 된 즐겁게 놀 수 있는 것, 일을 끼고 가는 것. 그래서 제가 속초에 요즘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그럼 속초에 가면 10시부터 길 때 2시까지, 짧을 때 12시 되면 강의가 끝나요. 뭐 상담이 끝나요. 그러면 아침 동서울에서 6시에 표를 끊습니다. 끊고 속초에 내리면 8시가 돼요. 요즘 2시간이면 속초를 가더라고요. 내리면 거기에 황태 맛집으로 제가 찾아가서 그 황태구이, 벌써 군침 도네요. 황태구이 그리고 더덕구이를 1인 2만 원 상으로 딱 시켜가지고 정말 음미하면서 한 40분 동안 천천히 먹습니다. 거기 이렇게 안내해 주시는 아주머니하고도 굉장히 친해져서 그것도 드리면 되죠. 황태국이 한 10,000원 정도 하는데 그것까지 다 해서 2만 원으로 저한테는 특별히 맞춰주셔서 속초 가면 그 재미로 먹고, 그리고 나면 1시간쯤 여유가 있기 때문에 9시부터 천천히 그 근처도 산책하고 해서 강의를 마치고 나면 동명항도 가고 근처도 가면서 저녁 8시에 그 프리미엄 버스를 타고 느긋하게 돌아옵니다.
일 끼고 여행을 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제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제 울산에 갔다 왔는데 울산에 1시간 반 강의를 하고 저녁 늦게 KTX를 타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울산의 그 국가정원도 가게 되고 심리대나무 숲길도 가게 되고 마음껏 제 오감을 만족하게 해주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일이 있어도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고 일이 없어서 그냥 울산 국가정원에 가도 되는 거고 제주도에 가도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우리 인기 탤런트였던 선우용여 씨 막 유튜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보는데 거기 보면 혼자서 호텔 가서 뷔페에서 먹는 거 나이 들면 돈도 없다 뭐하냐 그거 해야 된다 하면서 나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걸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형편 닿는 만큼 과하게 쓰면 안 되겠지만 적당하게 닿는 만큼 나의 몸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것은 꽃피는 두 번째 봄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턴할 수 있는 또 큰 두 번째 방법은 감각에 충실하다면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감정에 충실해야 된다. 제가 미국에 한번 갔다가 깜짝 놀란 것은 나이가 들어서 가니까요. 예전에 보던 거랑 미국 사람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뉴스에 막 험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만 거기 가면 우리가 만나는 것은 소시민들, 그냥 일반 시민들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들 감정에 정말 충실하구나. 작은 일에도 깔깔깔 웃고 마치 파티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민족처럼 그렇게 일상이 파티 같고 즐겁고 쾌활한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호주를 갔을 때도 그런 느낌들을 좀 가지면서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오면 우리는 감정 표현이 좀 억제하는 편이다. 그래서 저는 거기는 표현하는 문화라고 한다면 감정을 우리는 품는 문화다. 그래서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은근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 어떤 것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나이가 들면 조금씩 내성적인 사람도 외향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는 걸 제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저 또한 그런 성향으로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자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너무 속에만 담고 있으면 병이 돼요. 그래서 제가 분노관리연구소라는 것도 하고 지금은 상담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분노관리연구소를 할 때 항상 이야기한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화라는 것은 결국 화는 감정이잖아요. 감정은 참으면 병이 된다. 근데 터뜨리면 독이 된다. 그러나 표현하면 약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속에 뭐가 구렁이가 들어있는지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고 점점 빼고 가만히 하늘자로 있는 사람 보면 어때요? 답답하고 좀 피하고 싶지 않나요? 그러나 약간 저 사람 푼수야 싶을 정도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 보면 왠지 웃으면서 가서 또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가요? 제가 가끔 학생들한테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하고 한 보름 정도 여행을 가야 된다면 어떤 사람하고 가고 싶으냐? 그러면 표현하는 사람하고 가고 싶지 표현 안 하는 사람하고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 형제 중에도 보면 그 큰 누님이 표현을 너무 잘하고 감탄을 잘하거든요. 그러면 어디 여행 갈 때 늘 큰 누나 생각이 나는 거야. 누나도 오면 이때 보고 막 깜짝 놀라고 까르르 넘어가고 좋아할 텐데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자. 근데 감정 표현의 걸림돌이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특히 표현하지 않으려고 한다. 제가 라디오 감정식당 행복을 여는 아침에 수요일 날 아침에 감정식당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죠. 기쁘고 슬플 때 이서원 교수의 감정식당 하고 멘트를 내면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진행자인 복디 오수진 아나운서하고 항상 해서 오수진 아나운서도 외우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신 것 같은데요. 사연 주신 분이. 그래서 제가 이렇죠. 복디님 모든 감정은 그러면 정상이다. 정상이다. 이것이 키포인트라는 겁니다. 내가 화나는 것도 정상입니다. 내가 정말 질투를 느끼는 것도 정상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 좌절을 느끼는 것도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긍정적 감정은 자제하려고 하고 부정적 감정은 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품는 문화가 된다. 그것 때문에 내 속에 속병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 표현은 지금보다 2배 더 표현하고 부정적 감정도 2배 더 표현한다면 훨씬 더 즐거운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필요하니까 생기는 게 부정적 감정이거든요. 아니야 이런 감정 생기면 안 돼. 이건 억제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부정적 감정이 생길 때 그래 생길 만하니까 생기지 이런 데서 그런 마음 생기는 게 당연하지 라고 수용하고 인정해 주게 되면 그 아이가 살아나요. 문제는 사람들한테 표현할 때 이 부정적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하는 게 관건 아니겠어요. 그 팁을 제가 터득한 걸 하나 알려드린다면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 이래 하고 내 심정을 표현하면 된다는 거예요. 보통 부정적 감정은 상대를 향해서 독설을 날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자꾸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그 말 하니까 내가 되게 마음이 답답하네? 하고 내 심정으로 이걸 영어로는 I 메시지라 그러죠. 그래서 부정적 감정은 요즘 일이 이러니까 되게 내가 마음이 좀 가라앉아 라고 요즘 일과 내 심정을 이야기하면 부정적 감정을 듣는 사람들이 별로 상처를 받지 않고 거의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랬어? 하고 의외로 잘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제가 부정적 감정을 생각한다면 혼자서 이런 강의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계신 것처럼 하고 있으니까 좀 외로워요. 그리고 약간 심심하기도 하고 맞아요 뭐 이런 얘기 반응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것 없이 이렇게 카메라가 딱 비추고 있으니까 내가 조금 외롭구나 심심하거나 그러나 편안하구나 왜냐하면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닐까 편안하구나 이런 감정이 올라온다는 거죠. 제가요 여러분한테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나니까 훨씬 더 편안해지는 거 있죠. 그래서 감정은 모든 감정이 뭐다? 정상이다. 그러므로 숨기고 감출 필요가 없다. 표현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다. 그래서 감정과 관련된 걸로 비밀을 간직하면 병이 되는 거 아세요? 비밀에 대한 심리학적인 분석 결과는 뭐냐면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몸이 아프다. 비밀은 적어도 3명에게는 털어놔야 건강해진다는 게 학계의 정설입니다. 그래서 슈퍼비전 제도가 저희 상담하는 사람한테는 있어요. 저도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상담했던 내용 중에 어려웠던 거 다 고백하거든요. 그러면 입이 자물쇠시라 평생 한 번도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또 아내한테 이야기를 하면 아내는 또 그게 전혀 모르는 사람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디도 비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허공에 대고도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고정적으로 얘기하는 허공과 아내와 우리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슈퍼비전 제도, 선생님한테 특히 이야기하는 거, 상담자들은 슈퍼바이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년을 혹은 중년을 즐겁게 순수한 동심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내 감정을 털어놓고 내 비밀을 털어놓을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 3사람이면 더 좋겠죠, 그죠? 그래서 고정적으로 그 사람한테 밥도 사주고 관리도 해주면서 사실 요즘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재밌는 현상 하나는 이런 것들을 털어놓는 사람이 누구냐를 이렇게 통계를 보면 성별로 보면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건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 예를 들어서 외도를 하나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남편이 외도를 하면 여자들끼리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온 동네에 지나가는 강아지도 남편이 바람 피운 걸 안다. 곳곳에 얘기를 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게 처음이 아니야 하는 얘기를 친정에도 하고 여자친구도 하고 다 해서 다 아는데 남자는 오직 아내가 외도하면 자기만 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비밀,
뭔가 수치스러운 거, 힘든 거, 부정적인 것들을 꾹꾹 눌러서 참고 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전 세계의 남자의 평균 수명이 여자보다 8, 9년 짧습니다. 저는 그것을 털어놓지 않는 것, 표현하지 않는 것과 연관성이 상당히 강하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다스럽고 말 많이 하고 잘 웃고 하는 사람들이 더 건강할 수 있다. 점잖고 무게 잡고 어허 밥 먹는데 조용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나이 들면서 아플 수가 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해라. 비밀을 가지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 그것이 순수한 동심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각에 충실하고 감정은 정상이니 표현하고 비밀을 쌓아두지 말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리턴할 수 있는 비결이라면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강조입니다. 강조. 그게 뭐냐? 내가 힘주는 것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즐겁게 노는 것에 힘을 줘요. 나 혼자서는 못 살아요. 외로운 건 못 견딥니다. 항상 전화하고 누구 연락받기 바라고 전화 오면 뛰어나가고 70이 돼도 80이 돼도 혼자 있는 걸 견디질 못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책에 썼는데 외로움이란 혼자여서가 아니라 혼자일 수 없어서 생기는 감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혼자 있는 걸 유독 어려워하는 사람, 같이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현실요법이라는 데서 소속 욕구가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권력 가지는 거, 누군가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런 사람이 사장 되고 방송 같으면 PD하고 매니저 되고 학교 같으면 총장하고 교장하고 하여튼 장군 되고 이러려는 사람들이 이 권력욕, 파워 욕구가 강하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요법에서는 그 힘의 욕구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욕구, 바라는 바가. 또 어떤 사람은 어디에도 구속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정말 자유롭게 온 세상을 새처럼 날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디에 부적절해요? 맞아요. 결혼에 부적절합니다. 그런 사람 결혼하면 배우자 너무 힘들게 해요. 혼자 자꾸 떠나려고 하니까. 자유로운 새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자유의 욕구가 강하다 이런 사람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욕구가 강한 게 아니라 건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해하고 뭔가 모으려 그러고 아끼려 그러고 커피를 마셔도 자판기 커피면 됐지 왜 커피숍에 가. 그 다음에 치킨집에 가면 여기 집에서 그냥 백숙 해 먹으면 1, 2만 원이면 되는데 여기 와서 왜 이렇게 비싼 걸 사 먹으면서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현실요법에서는, 이 윌리엄 글래스라는 분이 만든 현실요법에서는 생존의 욕구가 강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뭘 자꾸 배우려고 그래요. 맨날 문화교실 가고 어디 가고 새로운 거 나왔으면 배우려고 그러고 뭐 맨날 교육방송 보려고 그러고 방송을 봐도 전부 이런 특강 같은 거 보려고 그러고 어디 가면 달려가고 이렇게 수영도 배우고 뜨개질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이런 걸 너무 즐거워해. 그래서 이런 것을 즐거움의 욕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마다 힘주는 게 다 다르다. 그것을 현실요법으로 봤을 때는 이 5가지 욕구를 가지고 궁합을 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힘의 욕구가 정말 강해요. 근데 아내도 힘의 욕구가 정말 강해. 전쟁밖에 더 일어나겠어요. 근데 좋은 것은 남편이 소속의 욕구가 강해. 누구나 항상 아내와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아내도 소속의 욕구가 강해요. 그리고 둘 다 힘의 욕구는 좀 약하고 자유 욕구가 높아. 그러면 소속과 자유 욕구가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궁합이 너무 좋지 않나요? 늘 해외여행 다니려고 그러고 어디 가려고 그러고 가면 늘 붙어있고 천생연분일세. 그래서 내가 힘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안다면 정말 깔깔깔 웃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어디 여행을 했을 때 아내가 이번에 미국을 함께 갔었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해외여행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저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차렸거든요. 저는 저희 동네에, 제가 용산에 사는데 용산에 사는 거나 미국에 있는 거나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뭔가 생각한 걸 정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노트북이나 노트 하나만 있으면 미국에 있으나 우리 동네 커피숍에 있으나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는 거기 가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러고 싶은데 저는 틈만 나면 거기 가가지고 어디 스벅에 들어가서 노트북 치려고 그러고 노트 쓰려고 그러고 그림 그리려고 하니까 아내는 그걸 마냥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며칠을 관찰하더니 당신은 그냥 한국에서 어디 해외 나갈 필요 없이 대학 도서관에 가가지고 맨날 책 읽고 생각하고 쓰고 그러면 되겠네. 맞아요. 내가 그런 타입이에요. 에휴, 우리 남편하고 노후에 여기저기 유럽도 다니고 글을 꿈을 꿨는데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보, 그걸 서로 만족하는 걸 찾는 게 지혜잖아. 그러니까 가서 나도 좀 양보하고 당신도 양보해서 나 혼자 있는 시간도 좀 주고 같이 다니는 시간도 있고 내가 또 먹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거 보는 거 좋아하니까 그것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어쨌든 쉽지는 않겠어. 함께 여행하는 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것과 아내가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 그렇다면 관계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만들 것인가, 그것을 지혜라고 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을 저는 이번 여행에서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관계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주변의 사람과 잘 지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데 상대가 하찮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내가 하찮게 여기는데 상대가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아야 된다. 얼른 가서 걷고 높은 데 가서 관람하고 이런 것을 아내는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는 뭐 밑에 있으나 위에 있으나 높은 데서 아래 보는 게 무슨 차이가 있나, 참 재미없는 사람이죠. 그걸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 제가 앉아서 생각하고 사람들 표정을 관찰하고 뭔가 생각하는 걸 아내는 왜 자꾸 남을 쳐다보면서 자꾸 뭘 쓰려고 그러고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해.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걸 아내가 하찮게 여긴다면 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내와의 관계에서 또 주변 사람, 가까운 사람과 관계에서 세운 철칙이 하나 있어요. 내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상대가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찮게 여기지는 말아야 되겠다 하는 원칙을 저는 스스로 세웠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뭘 관찰하게 되냐?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관찰해서 그것은 같을 수가 없다. 아까 현실요법의 욕구가 다르듯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렀어요. 그것들은 모두 등가다. 곧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어떤 욕구든 잘못된 것이 없다. 그 사람이 평생에 걸쳐서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존중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걸 아는 게 1단계이고 그 중요한 것을 상대한테 알려주는 것이 예의다. 그리고 상대는 알려주지 않더라도 내가 관찰을 통해서 혹은 질문을 통해서 당신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예의다 하는 거죠. 호러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명랑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명랑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내가 좋다고 호러 영화를 보러 가게 되면 얼마나 악몽에 시달리겠으며, 호러 영화, 무서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명랑 영화를 보여주면 이 사람이
정말 별 시답지 않은 걸 봤다고 얼마나 또 불만을 가질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정말 사이좋게 어깨동무라는 예전에 어릴 때 그런 그 만화책도 있고 잡지도 있었단 말이에요. 어린이 어깨동무를 하고 나란히 즐겁게 리턴해서 살아가려면 그가 힘주는 것과 나의 힘주는 것을 동등한 가치로 알고 존중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제자가 한 번은 제가 돈을 이렇게 벌면 꼭 어머니가 돈을 이번에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1,000만 원 뭐 어떻게 좀 해줘, 500만 해줘. 그래서 어머니니까 어쩔 수 없이 1,000만 원 하고 500만 원 해주면 다 날려버리고 다음에 또 해달라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너무 괴롭다고 저한테 교수님 저 상담 좀 해주세요.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야, 내가 하는 말을 따라해봐. 그랬더니 네,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욕구 등가의 법칙. 네? 어머니가 돈을 빌리려는 욕구와 내가 내 돈을 빌려주지 않고 그냥 쓰고자 하는 욕구는 등가, 가치가 같다. 제 제자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법칙,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그 뒤로 엄마가 빌려달라 그래도 엄마, 내가 꼭 이 돈은 여기에 쓰려고 했기 때문에 미안한데 이번에는 빌려줄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 집이 어떻게 됐냐, 아내도 변화된 남편한테 훨씬 흡족하고 만족하고 엄마도 마냥 빌려주기만 하더니 아들이 어떨 때는 소액을 빌려주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정신을 차렸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 흔한 말로 빨대 꼽는 엄마에서, 아들한테 빨대 꼽는 엄마에서 이제 빨대를 간을 보고 꼽을 때는 꼽고 꼽지 않을 때는 안 꼽아야 되는 그런 교통정리가 돼서 훨씬 결과적으로 몇 년이 지나고 건강한 모자 관계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엄마의 욕구만 중요했는데 이제는 아들의 욕구도 중요하다는 거죠. 가끔 전화 와서 저한테 그런 전화가 오죠. 뭐 햇살 그 금융인데 어떻게 설명을 해주려고 그런다고 고객님 잠깐만 시간을 내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전화를 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요, 제가 안 듣고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잠깐이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안 듣고 싶어서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고객 응대 매뉴얼에 없나 봐요. 당황하셨어요? 당황하는 느낌이 역력하다는 거죠. 그때도 이런 거죠. 당신이 나한테 설명해서 뭔가 그 성과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 당신의 욕구라면 그걸 듣고 싶어 하지 않은 내 욕구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등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한테 조금 회의 중인데요, 운전 중인데요, 이런 거짓말 하지 않고도 제가 듣고 싶지 않거든요 하고 내 욕구를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쓰면서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게는 환한 대낮도 깜깜한 밤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깜깜한 밤도 환한 대낮이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중노년을 좀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가 무엇이냐? 똑같은 사물을 좀 더 깊이 숙고해서 바라보는 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리턴에서는 감각에 충실하자. 그리고 감정에 솔직하자. 그리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제대로 이해하자.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그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는 어떤 감각을 가장 좋아하는지, 어떤 감정을 주로 느끼는지, 무엇을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지를 알고 나는 또 나의 감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강조는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동등하게 보고 존중해주고 나도 존중받으면서 사는 삶이야말로 아름답게
두 번째 봄을 맞이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첫 회에서는 리뷰, 다시 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나눴고, 이번 두 번째 시간에서는 리턴,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감일강, 감각, 감정, 그리고 강조,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긴다면 여러분들에게 빛나는 두 번째 봄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반갑게 또 뵙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